자, 신약 개발 기사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차 유효성 지표 미달성이라는 문구죠. 이 문구가 나오면 보통 임상은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이 약을 두고 미국 FDA가 오히려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심지어 신속심사 대상으로까지 지정하면서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콘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실패라는 꼬리표 뒤에 숨겨진 젬백센카엘의 알츠하이머 및 희귀뇌질환 치료제 GV1001의 임상 데이터와 전략적 반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봐서는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아요. 숨겨진 맥락이 항상 있죠.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패라는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보면 전혀 다른 신호들이 숨어 있는데 이걸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그럼 먼저 글로벌 알츠하이머 이상 데이터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2022년 말부터 미국이랑 유럽에서 199명 환자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결과가 2025년 11월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1차 유효성 지표인 ADAS-COG 11이라는 인지기능 평가인데요. P값이 저용량군에서 0.899, 고용량군에서 0.992가 나왔어요. 상당히 아쉬운 수치죠. 네, 누가 봐도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한 결과인데 회사는 이걸 들고 3상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인지점수라는 하나의 렌즈로만 보면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규제당국이나 임상의사들은 그 낙제점 옆에 나란히 적힌 두 가지 다른 성적표를 아주 유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다른 지표가 있었나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안전성입니다. 최근 시장 주목을 많이 받은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같은 기존 항체 신약들이 가진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 있어요. 뇌가 붓는 부작용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ARI라고 부르는 뇌부종과 뇌의 미세출혈 증상인데요. 고령의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게는 자칫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어서 투약 전후로 계속 MRI를 찍어봐야 할 정도거든요. 모니터링 부담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GV01의 이번 이상 데이터를 보면 이 무서운 ARI 부작용이 단 한 건 더 아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긴 한데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약이 뇌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의문을 단번에 해소해두는 게 바로 두 번째 성적표인 삶의 질 지표, 즉 QOL-AD라는 항목입니다. 삶의 질이요? 약의 효과를 그런 걸로도 평가하나요? 네, 2차 유효성 지표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고용량 투여군에서 위약군 대비 아주 유의미한 개선이 나타났어요. 52주 차에 고용량군은 오히려 삶의 질 점수가 0.69점 올랐는데 위약군은 1.22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특정 단어를 외워보라고 하거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인지기능 시험지 점수는 나빴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호자가 느끼는 실제 일상생활, 혼자 옷을 입는다거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삶의 질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엇박자가 이 임상 결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 글로벌 규제 당국, 특히 미국 FDA가 신약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인지 점수를 몇 점 올렸냐만 들이댔다면 이제는 그래서 이 약이 환자와 가족의 진짜 일상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점수는 못 올렸어도 환자의 삶은 덜 망가진 거죠. 확실히 일상생활이 유지된다면 그 자체로 정말 가치가 있죠. 근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왜 이런 엇갈림이 벌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약이 대체 어떻게 작용하길래 점수랑 삶의 질이 따로 노는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제 약의 기전을 세포 단위에서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GV1001은 TERT라는 물질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입니다. 기존 약들처럼 세포 겉면에 붙어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세포막을 직접 뚫고 내부로 침투해서 HSP70, HSP90 같은 아주 특수한 단백질들과 결합을 하죠. 용어가 좀 복잡해지는데 오늘은 이 HSP 단백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네요. 이게 우리 뇌세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종의 세포 내에 상주하는 비상대응팀, 그러니까 소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불길을 잡고 집이 뼈대까지 타버리지 않게 막잖아요. 아, 불에 더 안 번지게 촉이 진압을 하는 거군요. 네, 실제 상황으로 연결해보면 우리 신경세포가 치매 원인 물질들한테 심한 공격을 받으면 파괴되는 길을 선택하는데요. 이 약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상대응팀을 깨워서 뇌세포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이끌어냅니다. 세포 스스로 버틸 수 있게 강력한 보호막을 치맨 거죠. 아, 약간 기존의 항체 약들이 뇌에 쌓인 독성 쓰레기를 직접 빗자루로 쓸어 담는 청소부 역할이라면 이 약은 쓰레기가 좀 있어도 집 자체가 무너지지 않게 기초 공사를 튼튼히 다지는 건축가 같은 거네요. 네,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약은 건축가처럼 세포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게 뼈대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예전처럼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차 지표를 썼던 ADS-COG11이라는 시험 도구는 애초에 알츠하이머 때문에 집이 얼마나 부서졌는지만 세고 있는 아주 낡은 도구라는 겁니다. 아, 이미 잃어버린 기억력이나 능력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만 재는 잣대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약은 더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을 주는데 평가 도구는 얼마나 더 망가졌나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엇박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건 단순히 도구 탓을 하는 변명이 아니고요. 실제로 신약 개발 역사에서 약의 작용 원리랑 측정 잣대가 어긋나서 좋은 약들이 묻힐 뻔한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잴 수 없는 것을 기존의 잣대로 재려고 하다가 오해를 샀다는 분석이네요. 이건 앞으로 삼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큰 교훈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 중심을 삶의 질이나 일상생활 능력 개선으로 옮겨야만 약의 진가를 숫자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네, 여기까지 알츠하이머 트랙을 쭉 살펴봤는데 이 자료들을 더 깊게 파고들다 보면 결이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진행성 핵상마비, PSP 팩입니다. 네, GV1.1의 가치를 제대로 보려면 이 PSP 데이터를 무조건 함께 보셔야 합니다. PSP는 알츠하이머보다 훨씬 잔인하고 빠르게 환자를 파괴하는 희귀질환이거든요. 파킨슨병이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들었는데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뇌간과 기저액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눈동자도 위아래로 못 움직이고 시도 때 없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나중엔 스스로 호흡하고 음식을 삼키는 능력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을 늦추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아, 수요 공급 불균형, 즉 한정된 케이크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눠 먹는 것조차 안 되는 아예 케이크 자체가 없는 완벽한 의료 사망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약이 절실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PSP 트랙에서도 처음엔 알츠하이머 때랑 비슷했어요. 한국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24주차 결과 발표에서는 1차 지표 달성에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발표된 72주 장기 관찰 데이터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저용량 투여군에서 병의 진행을 무려 48%에서 95%까지 지연시켰다고 나오더라고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값도 0.0001 미만이라는 수치가 나왔고요. 네. 의학 통계에서 P값이 0.0001 미만이라는 건 이 결과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10,000분의 1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진행되는 희귀질환의 증상 악화를 1년 반, 즉 72주 동안 사실상 멈춰 세우다시피 하는 건 임상 현장에서는 거의 믿기 힘든 수준의 효능 조짐이거든요. 알츠하이머에서 봤던 그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이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른 PSP에서는 눈에 띄게 큰 숫자로 나타난 거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시나요? 숫자가 압도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숫자를 뽑아낸 방법론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통 신약 임상이면 약을 먹은 그룹과 위약을 먹은 그룹을 동시에 비교해야 환급률이잖아요. 그런데 이 72주 데이터는 자기들 위약군이 아니라 과거 다른 연구 환자들 데이터, 즉 외부 대조군을 끌어와서 비교했단 말이죠. 냉정하게 말해서 이거 통계 유리하게 만들려고 룰을 바꾼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학계에서도 외부 대조군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과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철저하게 통제된 위약군과 나란히 비교하는 게 정석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료 윤리의 딜레마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요? 네, PSP는 발병하면 길어야 몇 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급성 희귀질환입니다. 이런 절박한 분들을 모아놓고 절반에게는 가짜 약을 주면서
무려 1년 반 동안 치료 없이 방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상이 조금만 급격히 나빠져도 바로 임상을 포기해버립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험을 위해 맹물 같은 약을 먹으면서 버틸 이유가 없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약군 환자들의 이탈률이 너무 높아서 장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금이 간 다리 위를 걷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다리, 즉 위약군 그룹이 계속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하니 임상이라는 횡단을 끝까지 마칠 수가 없었던 거죠. 금이 간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고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네, 규제 당국인 FDA도 이 딜레마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전혀 없는 이런 희귀 질환에 한해서는 외부 대조군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추세예요. 물론 이 데이터 하나만 보고 당장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외부 대조군 데이터가 가지는 진짜 의미는 뭔가요? 승인 여부가 아니라 FDA의 문을 열고 협상 테이블에 당당히 앉게 해준 가장 큰 협상 카드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72주 데이터를 무기로 회사는 미국 FDA로부터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희귀 의약품 지정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이끌어냈거든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먼저 FDA가 직접 나서서 다음 삼상 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임상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는 물론 최종 승인 시 무려 7년 동안 시장 독점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비슷한 약을 팔지 못하게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거죠. 결국 1차 지표 도달 실패라는 어려운 상황이 환자 삶의 질 데이터와 희귀 질환의 장기 데이터를 지렛대 삼아서 완벽하게 반전된 거네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진짜 본 게임인 삼상이라는 무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갈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주시죠. 네, 지금 자료와 상황을 종합해보면 회사가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갈래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빠르고 상업적 파급력이 큰 길, 바로 글로벌 PSP 3상의 전력을 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뒤로 미루고 희귀 질환부터 먼저 치고 나간다는 뜻인가요? 네, 알츠하이머 3상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을 모아야 하니까 시간과 돈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반면 희귀 질환인 PSP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소규모 환자만으로도 임상 진행이 가능해요. 속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최초 승인을 받으면 치료제 사막 같은 시장에서 독점권을 쥐고 약관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첫 번째 카드가 되겠네요.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국내 캐시카우 확보를 통한 지렛대 전략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미 750명 규모로 알츠하이머 3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든요. 국내 임상도 있었군요. 네, 이전 국내 이상에서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하락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긍정적 조짐이 있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3상을 무사히 마치고 한국 식약처 승인을 먼저 받아낸다면 당장 한국 시장에서 약을 팔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든든한 본진부터 확실히 다져넣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다국적 빅파마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협상할 때 이미 한국 규제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처방되고 있는 약이라는 사실은 엄청나게 유리한 레버리지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임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다리를 놓는 셈이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세 번째는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지구전입니다. 결국 글로벌 알츠하이머든 PSP든 가장 중요한 승부처는 이상에서 겪었던 뼈아픈 교훈들을 삼상 설계도에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에 달려있을 조짐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망가진 집에 잔해만 새는 도구를 바꾸는 작업 말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약은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인데 이미 망가진 인지 능력을 재는 기존의 도구를 또다시 1차 지표로 고집하면 삼상에서도 같은 우려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과 치열하게 소통해서 평가 지표를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잣대 자체를 약의 성격에 맞게 바꾼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를 입증하려면 72주 이상의 충분한 관찰 기간을 처음부터 설정해야겠죠. 단기적인 주가 부양 같은 조급함을 버리고 약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가장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신약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실험실 안의 과학이 아니네요. 어떤 잣대를 세울지 규제 당국과 치열하게 소통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어느 트랙을 먼저 돌파할지 선택하는 아주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전체 흐름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길고 복잡했던 탐구 내용을 핵심만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표면적인 1차 지표 미달성 이면에는 무서운 부작용 0건이라는 엄청난 안전성과 환자의 실제 삶의 질 개선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둘째, 치료제가 전무한 희귀질환 PSP 트랙에서는 장기 생존 데이터로 FDA 신속 심사라는 큰 성과를 열어젖혔습니다. 셋째, 앞으로의 핵심 승부처는 이상의 교훈을 바탕으로 3상의 평가 지표와 환자군을 얼마나 정교하게 재설계하여 증명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요약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긴 참고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철학적인 생각 하나가 떠오르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뇌질환을 평가해온 방식은 대부분 얼마나 많은 기억력이 망가졌고 기능이 손실됐는가를 묻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혁신적인 약의 가치가 이미 망가진 것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뇌세포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 꿋꿋이 버티게 해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질병을 치료한다는 것의 의미를 예전에 좁은 시각으로만 재단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꿋꿋한 버텨냄의 가치마저 우리 규제 시스템과 측정 잣대가 품을 수 있어야만 과학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이코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